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인간과 공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스튜어트 러셀의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니스트 러더퍼드로 대표되는 1930년대 초의 물리학계는 원자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레오 실라르드가 1933년에 중성자 유도 핵 연쇄 반응을 창안함으로써 그 확신이 틀렸음을 증명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뭐 초지능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개념적 돌파구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게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논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릴라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약 1천만 년 전에 현대 고릴라의 조상에서 현생 인류로 이어지는 유전계통이 생겨났다. 그 점을 생각할 때 고릴라는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지적으로 더욱 우월한 존재인 인간을 보면서 고릴라가 어떤 느낌을 가질까를 다시 초지능을 가진 어떤 인공지능이 이제 탄생을 했을 때 인간이 어떤 느낌을 갖게 될 것인가라고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초지능 기계의 등장으로 우리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이것을 고릴라 문제라고 부를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더 뛰어난 지능을 지닌 기계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인류가 우월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그 다음에 미다스왕 문제도 있습니다. 미다스왕 문제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요? 목적을 인공지능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시도는 이제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다스왕에 이제 비유를 하는 겁니다. 미다스왕은 이제 그 뭐 손대는 것보다 다 금으로 변하는 뭐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뭐 이제 사람도 다 이제 금으로 변해버리게 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완벽하게 정립하지 않은 목표를 기계에 불어넣을 수 있다. 최근까지는 지적 기계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었고 지적 기계가 일으킬지도 모를 파국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기계의 지능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할 텐데 거기에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설정을 했을 때 그게 이제 파국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다스왕 문제를 푸는 것은 고릴라 문제를 푸는 것이기도 하다. 초지능의 AI를 예방하거나 그것을 이길 방법을 찾음으로써가 아니라 애초에 그것이 인간과 결코 갈등을 빚지 않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닉 보스트롬의 그 초지능에 대한 그런 책도 이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능 폭발이 일어난다면 약간 나은 수준의 초인적인 지능을 지닌 기계를 통제하는 문제를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면 게임은 끝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스트롬의 경이륙 시나리오다. 기계의 지능이 며칠 또는 몇 주 사이에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초지능이 발생하면은 거기서 게임 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가 발전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불안에 대처할 방법은 AI 연구를 그만두거나 고도의 AI를 개발하는 일에 위험이 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것도 역시 방치하는 거죠. 위험을 이해하고 반드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AI 시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위험을 완화시킨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주제인 거죠. 어떻게 하면 인간의 통제 아래에 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계의 행동이 기계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기계가 지적이라고 말하지만 기계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과 똑같아지게 신뢰할 만한 방법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기계의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우리의 목적을 추구하라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기계를 설계할 수 있다면 그 기계는 지적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목표를 하는 거죠. 기계의 행동이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기계는 유익하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읊어야 할 주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지능을 통제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그때 전원을 꺼버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방식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어, 초지능적 존재는 이미 그 가능성을 검토하여 막을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단순한 이유에서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살아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여한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전원이 꺼지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주는 방식으로는 목적을 주면은 그 컴퓨터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다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전원을 끄려고 해도 그 전원을 끄도록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상자에 집어넣을 수는 없을까? 이제 오라클 AI 시스템은 얼마든지 지적일 수 있지만 각 질문에 오로지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할 수 있다. 2018년 버클리의 인간 친화적 AI 센터는 초지능 AI가 10년 안에 출현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내 대답은 이러했다. 개발자를 설득하여 범용 지적 행위자를 구축하는 것을 그만두고 대신에 오라클 AI를 만들게 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는 가능한 만큼 증명 가능하게 안전한 오라클 AI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몰두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오라클 AI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그 뼈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로운 기계의 원칙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계의 목적은 오로지 인간 선호의 실현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계의 목적이 기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선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타적인 기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선호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기계 자체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선호가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인간의 행동을 보고선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선호를 예측하는 것은 역시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기존의 강화 학습은 보상으로부터 행동을 생성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정반대임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주어진 행동에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내고 싶었다. 우리는 이미 행동을 지니고 있었다. 초파리와 바퀴벌레가 하는 행동이 그것이었다. 그래서 초파리와 바퀴벌레의 행동을 보고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이제 역으로 추측을 하는 것처럼 기계가 인간의 행동을 보고 인간의 선호를 추측하는 것으로서 이게 역광화 학습을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한 사례로서 이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행동을 통해 최적화되는 보상 신호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강화 학습의 알고리즘이었다. 그런 알고리즘은 동물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도 예측할 수 있을 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보전은 이런 그 도구적 목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원래 목표를 달성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죽지 말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고정된 목적을 지닌 기계는 전원을 끄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전원을 끄지 못하게 할 동기를 지닌다. 그래서 이 기계의 목적에 관해서 불확실성을 갖게 하는 설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을 끄게 허용할 긍정적인 동기가 기계에게 발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은 인간에 대한 선호를 기계가 이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호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호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행동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해리엇이 인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로비가 이제 기계거든요. 그래서 해리엇의 결정은 로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는 언제나 로비의 결정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다. 거꾸로 로비가 해리엇의 결정을 확신한다면 해리엇의 결정은 새로운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따라서 로비에게는 해리엇이 결정하도록 허용할 동기가 전혀 없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우리가 기계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리엇의 선호를, 그러니까 인간의 선호를 점점 확신하게 될수록 로비는
고정된 목적을 지닌 기존의 나쁜 AI 시스템을 더 닮아갈 것이다. 로빈은 해리어스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자신의 전원을 끄는 대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된 목적을 지니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작든 간에 논리적으로 가능한 선호들에 반드시 확률을 부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라는 거죠. 노버트 위너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교훈은 기계에 목적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선호를 기계가 배우도록 이제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게 이제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선호 중에는 좋은 선호도 있을 거고 나쁜 선호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선호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고 A라는 사람의 선호를 추구하는 가운데서 B의 선호가 깎여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철학적인 문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철학의 주제들이 다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보겠습니다. 해리엇이 남들의 선호에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로빈은 서슴없이 비행기를 연착시킬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행동을 법과 사회 규범으로 제약하는 것처럼 충직한 기계의 행동도 규칙과 금지로 제약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주인의 선호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선호까지 고려하게 한다는 개념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충직한 AI라는 개념을 구현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결과주의적 기계를 만들 계획이라면 해결해야 할 그 다음 문제는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다. 한 가지 설득력 있는 답은 모두의 선호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두의 효용의 합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에게 이로운 AI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효용의 개인 간 비교와 효용의 집단 크기별 비교다. 이 양쪽 논쟁 모두 150년 넘게 지속되었고 그 점은 논쟁을 흡족하게 해결하기가 수월치 않으리라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철학적 논쟁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답이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다 동일하게 이제 인간 선호의 개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이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1871년에 개인 간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한 마음이 다른 마음보다 감수성이 1000배 더 클 수도 있다. 1974년 미국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설령 효용의 개인 간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해도 효용의 합을 최대화하는 것이 안 좋은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효용 괴물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효용 괴물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쾌락과 고통의 경험을 훨씬 더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이런 괴물이 존재한다고 치면 그 사람은 나에게 그 쾌락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설정을 해달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좀 더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합이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제번스와 여러보다 훨씬 더 비관적이다. 덜 비관적이다. 개인들 사이의 효용을 비교하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으며 척도의 크기가 다를지라도 대개 아주 큰 차이는 아닐 것이고 기계가 인간의 선호 규모에 관한 꽤 폭넓은 사전 믿음을 갖고 시작하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관찰을 통해 각 개인의 척도에 관해 점점 더 배우면서 그런 자연스러운 관찰을 신경과학에서 이루어지는 발견과 연관지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지능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딱 하나의 답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불안정할지라도 미리미리 이런 책들처럼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 어떤 어떤 막을 수 있는 예방책 같은 데이터들이 하나씩 쌓아가는 거고,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도. 이 책이 무조건 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의 가능한 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호에 대해서 우리 기계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돌은 알파고와 대국에서 졌을 때 질 것이 확실한 한두 수를 두었고 알파고는 그런 수를 알아차렸을 수도 있다. 이때 알파고가 이세돌이 지는 쪽을 선호한다고 추론한다면 맞지 않을 것이다. 이세돌이 지고 싶지 않은데 잘못된 수를 뒀을 때 얘가 지고 싶어 한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추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잘못 추론하지 않기 위해서라면은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AI, 인지과학, 심리학, 신경과학 분야는 한 가지 매우 심각한 연구 문제를 안게 된다. 우리가 깊이 박혀있는 근원적인 선호에 다다를 정도까지 실제로 이세돌이 지고 싶지 않아 한다는 근원적인 선호에 다다를 때까지 인간의 행동을 역공학으로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인지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이 서브루틴의 계층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조금 나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개인이 현재 어느 서브루틴을 실행하고 있고 이 서브루틴 내에서 추구하는 단기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이 더 깊으면서 더 장기적인 선호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더 일반적으로 인간의 선호를 알아내려면 인간 삶의 실제 구조를 알아내야 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라는 것 자체도 인간인 뇌가 이 세계를 일방적으로 찍어내듯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와 서로 또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계가 다시 인간의 의식을 구성하는 데 작동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선호 자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환경, 인간의 삶까지 다 물고 들어가야 되는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또 뭐 이제 데니얼 카네만은 또 이제 우리에게 두 자아가 있다라는 것, 경험하는 자와 기억하는 자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양쪽의 선호가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이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우리 이제 저자인 이 스튜어트 러셀의 논지를 따라가더라도 매우 어려운 그런 지점에 도착을 하는 거죠. 이 논쟁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선호를 기계가 배우게 하는데 인간의 선호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합의를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공리주의가 맞냐, 뭐 아니면 뭐 칸트의 의무론적인 뭐 그런 윤리관이 맞는 거냐, 뭐 이런 게 대해서 우리가 뭐 답도 없는 논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논의를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는 것 자체가 인류에게는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의 사례로서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